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퀴즈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민주당의 경선 갈등,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으로 사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결합에 대한 의문도 계속 남는데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대2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이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가 아닌 진짜 오징어 게임이 열립니다. 그런데 방역 이슈가 불거집니다. 잠시 후 살펴봅니다. 이 외에도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심사, 김정은 옆에선 쫄쫄이 남성의 정체 등 얘기 이어갑니다. 오늘 모처럼 화창한 가을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자, 김다현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낮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로 낮에도 선선하겠고요. 활동하기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기온도 금세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40mm,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에 5에서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토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요일 아침에는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륙과 산지에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5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60대 할아버지와 손자 2명이 아파트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세 사람이 추락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리포트로 먼저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에 국화꽃 3송이가 놓였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60대 남성과 두 손자가 이곳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저녁 7시 20분쯤입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서워서 나도 막 소리가 막 지르는 소리만 들었는데 119도 오고 뭐 앰뷸런스도 오고. 3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은 3살과 1살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숨진 60대 남성의 아들과 손자들이 사는 집입니다.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가 아들 집을 방문했고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렇게 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숨진 아이들의 엄마는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들 부부와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리포트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사건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제 저녁 7시 21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시간이면 이 다른 사람들은 퇴근해서 집에 가서 이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이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할 법한 그런 시각인 건데 이 부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이 시간에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 둘을 데리고 같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3명 모두 결국 이 숨지고 말았는데요. 일단 주변 CCTV를 돌려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 옥상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뭐 당시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는 뭐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리고 같이 투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 경찰 얘기에 따르면 아이들은 이 할아버지랑 원래 같이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가 이 잠깐 아들 집에 온 거고 아들이 자리를 비우니까 아이들의 손자들의 이 아버지인 아들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을 데리고 옥상에 가서 이 투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이 1살, 3살 손자를 데리고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혹시 취재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바를 좀 전해드리면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자 숨진 아이들의 아빠는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려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인이랑 45일씩 각각 나눠서 이렇게 애들을 좀 돌보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 45일 중이었었고 이때 이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다른 데서 사는 이 할아버지가 잠깐 이 아들 집에 왔고 이 손주들을 데리고 같이 옥상에 올라갔었던 건데 아이고. 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만 보게 되면 이들 부부가 실제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 할아버지가 애들 양육에 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인 측에서 그러니까 숨진 아이들의 외가 쪽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애들 양육권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양육권을 주게 되면 양육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양육권을 못 준다라는 게 이 남편의 얘기였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외가 쪽의 주장입니다만 우리가 어린이집 쪽에 물어봤는데 어린이집 쪽 얘기는 할아버지가 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에 비춰 봤을 때 할아버지가 당시에 처한 상황이 좀 암울했었던 게 아닌가 이 추측을 해볼 따름입니다. 일단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참 여러 정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현미 기자, 여기 보니까 이제 국화꽃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번 네.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신 저 사진 아까 그 아파트 화단에 놓여 있는 이 국화꽃입니다. 이 주변 이 시민들, 이 주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놓은 국화꽃일 텐데 그 인근에 사는 일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이 기사로 접한 다른 이 시민들, 시청자분들은 뭐 물론이고요. 이 여론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게 이 사실입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냐라는 건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손자들이 나이가 3살, 1살입니다. 이게 정말 상당히 어린 나이인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죽임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여론입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상에 CCTV가 없습니다. 때문에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할아버지가 뭐 아이들을 안고 뭐 뛰어내렸다거나 아니면 밀었다거나 하는 어떤 이런 직접적인 할아버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음에 이른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할아버지가 뭐 이미 고인이긴 하십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법적으로는 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일단 지금 현재 이 조사 중인데요. 이 조사를 마친 뒤에 할아버지한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지금 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옆에 쫄쫄이맨. 자, 쫄쫄이맨 누굴까요? 북한이요 지난 11일 날 국방발전 전람회라는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화제가 되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가슴마다에 비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괴팍한 무서운 장면도 나오네요. 윤정 기자. 네. 저는 무엇보다 지금 여기 이제 사진 있어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찍은 사람 중에 이렇게 파란색 쫄쫄이 타이즈 입고 있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누군지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좀 반짝반짝 빛나는 파란색 쫄쫄이를 입고 또 머리에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뒤섞인 수영 모자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굉장히 독특한 차림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해외 누리꾼들까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긴 모습이 대포알과 비슷하다고 해서 인간 대포알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네. 또 로켓맨, 캡
팀 북한 등으로 지칭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북한 전문가들은 해당 남성이 조금 전에도 보신 것처럼 이 공수 작전을 수행하는 낙하산 부대의 대원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제로 저 비슷한 차림의 남성이 이 11일에만 등장을 한 게 아니라 지난달 9일 북한 열병식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때 남성 역시 공수부대원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공수부대원이라는 추측이 가장 유력하게 나옵니다. 이 낙하산을 타는 공수부대원일 것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영상도 봤고 이게 차력하는 모습이요. 네. 이 모습을 해외에서 더 주목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의를 탈의한 이 북한 군인들이 이게 정말 군사훈련인지 차력쇼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굉장히 기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못이 촘촘하게 박힌 지지대 위에 눕는다든지 지금 보시면 이 나무 막대기를 온몸으로 이렇게 부수는 모습도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뭐 쇠망치를 뭐 구부린다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격파쇼를 하는 저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체들도 지금 저런 모습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는데 특히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소속의 한 기자는 자신의 SNS에 이 모습을 공유하면서 이번 행사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고 또 영국의 한 매체는 기괴한 영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런 묘기를 집에서는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절대 비꼬는 따라하면 안 반응도 되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티셔츠 입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에요. 김정은 위원장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잖아요. 네. 최고 존엄의 얼굴을 이렇게 티셔츠에 새기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 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얼굴을 새긴 옷을 입고 누군가가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모습 자체가 처음인데 지금 보시면 지휘자뿐만 아니라 단원들도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지도자의 얼굴도 신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얼굴 그림이나 사진 등을 훼손하는 것도 존엄 모독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례로 지난 2003년에 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에 이 북한 응원단이 김정일의 사진이 새겨진 현수막이 비를 맞는다라면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저 현수막을 철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김정은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가 등장하는 것, 이것을 두고 어떤 해석들이 나오냐면요. 먼저 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유명 정치인들의 얼굴을 새긴 티셔츠를 입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공부를 한 만큼 이런 외국의 문화를 따라한 게 아니겠나라는 추측도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의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친근함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파란색의 쫄쫄이맨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새겨진 티셔츠, 차력쇼.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세요? 예, 뭐 대목대목으로 따지면 눈길이 확 끌리는 거 몇 개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런 차력쇼 같은 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뭐 이런 거 같잖아요. 뭐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우리 저 장병들이 격파 뭐 이런 거 하는 거 봤지만, 특수부대들이 많이 하죠. 예, 봤지만 그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뭐 마치 차력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마술사들이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저는 더 주목을 했던 게 사실 이번 이 행사가 전시회 같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사를 한 이유가 뭐 흔히 말하는 쌍십절,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북한 노동당이 194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76주년이에요.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그다음에 정부 수립일, 그건 구구절이라고 하죠. 네. 9월 9일 지나갔습니다. 이거하고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비중을 거의 두고 하는 행사 아닙니까? 네네. 과거에는 노동당 창건일이나 북한 정부 수립일에는 광장에 저런 무기를 일종의 시위하듯이 그거는 대외용 어찌 보면 과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런 차력쇼니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저렇게 장병들과 병사들과 같이 접촉하고 이런 거 보면 대내용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 이런 거. 큰 변화잖아요. 그렇죠. 윤지영 기자의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만 얼굴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입을 수 있다. 그만큼 친근해지는 지도자다. 뭐 이런 거니까 북한 사회에
변화를 보여주는 거일 수 있어요. 문제는 저런 것들이 지금 북한 내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연결을 지어봤을 때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저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죠.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사실 경제가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런 이 국방 산업에 대한 전시회와 서로 맞물려서 우리가 내부에 이제 자력갱생을 넘어서 충분히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내부의 인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해석이 듭니다. 저는 특히나요, 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려진 티셔츠요. 더러워지면 이제 빨래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저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빨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특수. 이동석 기자.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인데 이게 실제로 열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아닌 세인트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강릉의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열리는 오징어 게임인데요. 호텔 측에서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세인트 게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에 남는 1인에게 상금 500만 원을 수령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놀이해가지고 남는 1인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 맞습니다. 참가민은 1인당 10,000원으로 이미 1,000명이 선착순 마감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게임의 종류에는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딱지치기, 그리고 줄다리기, 달고나 뽑기 등 4가지 게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게임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강릉시에서 행사주택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방역수칙으로 인해 강릉시에서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아하. 이에 대해 호텔 측은 굉장히 아쉬운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호텔 측 관계자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된 취지는 사실 게임을 체험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자 한 거고 홍보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시에서 행정명령을 받아서 지금 15일인가 아마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지침을 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24일 날 그대로 진행할 것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0명이 지원을 해서 1,000명이 다 모여야 되는데 이게 방역수칙 위반이라서 이걸 못하겠다 강릉시에서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호텔 관계자에게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요. 이 게임은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마도 해변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방역수칙이 무엇보다 신경이 쓰일 테잖아요. 그렇죠. 또 야외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취재진도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호텔 측에서는 아쉽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서 오징어 게임을 마음껏 저희가 즐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임을 실제로 볼 수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지금 어쨌든 방역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이 문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석 기자, 지금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배우들 관심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연 배우로 출연한 정호연 씨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기 전에 슈퍼스타급의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보는 배우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모델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러던 정호연 씨 그야말로 전 세계의 스타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NS 팔로워 수가요. 40만 명대에서 오늘 오전 기준 1,996만 명을 기록한 건데요. 아이고. 네, 1,996만 명이 얼마나 높은 숫자인지 봤더니 국내 여배우 중에 가장 높은 숫자였습니다. 정호연 씨 하면 사실 남자친구 배우로 알려진 이동희 씨를 많이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요즘 연예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면서 노래도 굉장히 잘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네, 이동희 씨도 이 때문에 여자친구가 유명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정호연 씨의 본업은 원래 모델인데요. 정 씨는 뉴욕, 런던 등 해외 4대 패션 위크 무대에 오른 바 있고 모델스닷컴에서 톱 모델 50위 안에 들은 바 있습니다. 야, 참 팔로워 수가 40만에서 1,993만, 거의 한 500배가 뛴 것 같군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 인기가 엄청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에선 넷플릭스를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없으니 당연히 오징어 게임도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네네. 그런데 중국에선 방화벽으로 우회 시스템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입증이라도 하듯 중국 곳곳에는 현재 달고나 가게가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하는데요. 아, 중국 지금 화면으로 현지에서요? 나오듯이 달고나 가게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 자세히 보시면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다르게 불린다고 합니다. 다르게요? 화면을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나요? 아, 저기 뭐 네모쳐 있는 낙지놀이요? 낙지놀이는 뭐죠?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이처럼 커피 가판점이 달고나 가게로 변신해 주말엔 2시간 동안이나 이 달고나를 사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달고나가 한 개당 1,800원가량에 팔린다고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 마스크는 물론 유니폼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보시면 마스크가 등장하는데 그렇죠. 그것 또한 중국에서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할로윈을 맞아서 유니폼 등이 현재 굉장히 큰 인기를 앞으로 모을 거라고 하는데요. 오징어 게임 열풍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굉장히 행복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하성 주중대사가 지금 중국 내에 60여 개 사이트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불법으로 유통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지금 중국 현지에서도 오징어 게임 이런 관련 상품들이 상당히 인기를 좀 끄는 것 같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이 화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 이동석 기자 설명대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각에서는 지금 이 오징어 게임 특수로 인해서 이 경제 효과가 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워낙 대히트를 빅히트를 치다 보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이제 황동혁 감독이 처음 기획하고 한 게 2008년인데 네. 한 10년 이상을 이제 국내에서는 이걸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너무 좀 기괴하고 좀 난해하다. 이게 되겠냐. 이래가지고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넷플릭스가 어쨌든 제작비 전체를 다 투자해서 그냥 뭐 수익 관계없고 기간 관계없으니까 맘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전폭적으로 딱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모든 이제 권한도 가져갔죠. 네. 그래서 이게 대히트를 치게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그 사후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들을 표명을 하는데 저는 좀 크게 봤을 때 어쨌건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를 한 것이다. 그 효과는 경제적인 효과는 계량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 싶고 큰 틀에서 이런 이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또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엄청난 부수 효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아마 할로윈 데이는 거의 오징어 게임이 다 점령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뭐 부수적으로 뭐 마스크나 기타 유니폼 등등에서 중국 이런 데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이런 부분과 앞으로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대단한 역할을 했다. 뭐 그걸로 일단은 이번 오징어 게임은 충분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또 그거에 만족해도 저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관점도 그렇지만 문화적인 관점에서 더 크게 봐야 한다라는 논평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수용한 이낙연, 지지자들은 부글부글. 자, 어제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요구했던 당무위원회가 열렸었죠. 이 자리에서 무효표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자, 이 당무위 결국에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된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 라는 의결 주문을 의결했습니다. 여러 의견들 다 들었지만 우리가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취지하에 의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김원민 기자, 이 당무위 결정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 직접 승복 의사를 나타냈죠? 네, 맞습니다. 이 당무의 결정이 나오고 약 한 1시간 30분 뒤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당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축하한다라는 말도 같이 했습니다. 사실 이 경선이 끝나고 지금 3일 만에 전한 이런 축하 메시지일 텐데 이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의식한 듯한 이런 문구도 있었는데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달라.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단합할 때 이 국민들은 우리를 더 많이 안아준다라고 거듭 이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재명 지사도 이 자신의 SNS에 또 이 화답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제목이 이낙연 후보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잡아주신 손 꼭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경쟁하던 관계에서 이제 손을 맞잡고 함께 산을 오르는 동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 여전히 우리가 동지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거듭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이렇게 이제 당의 결정 이후에 오늘 보니까 뒤늦게 캠프 해단식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 직접 참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단식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요. 여의도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캠프 앞에서 지금 촬영이 된 모습입니다. 네. 인근에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사무실 안에서 해단식을 진행 중이고 이 해단식 내용은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지지자들이 충격이 굉장히 컸던 만큼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함께 위로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직접 이 당원과 국민, 지지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를 하고 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나와서 뭐 추가적인 멘트가 있거나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뭐 선대위 합류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어요? 네, 아직 행보에 대해서도 알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 김광진 이낙연 캠프 전략실장 겸 대변인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 출연을 해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아직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뭐 선대위 합류 등의 제안이 오게 된다면 이는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발표 뒤에는 당 원로들의 역할도 있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민주당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네. 이낙연 캠프의 의원들하고는 이미 승복하기로 당무위 절차만 밟으면 그렇게들 서로 합의들을 다 했더라고요. 캠프가 뭐 좀 불복 움직임 비슷한 게 이제 보이고 뭐 이러니까 무슨 제야의 그 원로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좀 압박 성명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당무회의라는 절차만 거치면은 이제 바로 저 승복 선언하고 할 거니까 저 그렇게 외부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그 전달하면서 뭐 당내 또 그 상당히 저 흥분하고 있는 지지자들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그런 절차는 좀 필요했겠죠. 공동선대위원장 자리까지 맞느냐 하는 건데 시간 문제죠. 그것도 당에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의죠. 안 그러면은 졸장부가 되죠. 윤 의원님, 이렇게 당 원로까지 나선 거 보면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 대안이 없었다고 저는 보여요. 이틀 전에 우리 소 의원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명분, 네. 그다음에 출구 전략 이런 거를 부여해주면 뭐 되지 않겠느냐 해법이 그랬는데 이 당무위의 결국은 결정이 그런 명분 출구 전략이 된 거죠. 당무위라는 게 지금 민주당 내에 뭐 최고 의결 기구고 뭐 전체 당원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는 한은
당무위가 나름대로의 가장 대표성을 띠니까 거기서 결정한 것조차도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당을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비춰지는데 네. 문제는 저는 선대위원장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주도로 이재명 후보의 차원에서 누구누구를 선대위원장으로 또는 뭐 어떤 타이틀을 위촉한다. 이러면 복잡해지죠. 이러면 누구는 뭐 선택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당 차원에서 하면 되죠. 송영길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 당에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당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지 않았던 아픔이 좀 있었죠. 이번의 경우는 이제는 뭐 민주당 차원에서 모든 선대위를 꾸려나가고 그리고 위촉을 한다면 이낙연 대표도 이번에 약간의 갈등의 앙금이 있긴 합니다만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 있는 거죠. 이낙연 대표는 전 대표 자격으로 엊그제 열렸던 당의 원로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멤버고 그렇죠. 또 당의 원로인 거니까 그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걸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는 게 왜 다 게임이 끝난 다음에 하느냐. 그러니까 뭐 VAR 축구 경기에서 하는 그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VAR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와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뭐 몇몇 분들 많은 분들이 뭐 인정하고 공감은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건 게임 도중에 하는 거지. 네. 게임이 다 끝나고 결과가 다 끝나고 나서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돌려보자라고 하는 거는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왜 문제 제기를 했을까? 정말 조심스럽고 또 이걸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만 한때 얘기했던 불안한 후보론, 그다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뭐 이런 사태 때 예비 후보로서 이낙연 후보의 입지,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런 문제 제기가 예비 후보로서의 이낙연 후보의 입지를 더 강화했느냐 아니면 더 마이너스였느냐 이건 아마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문제 제기가 남는 일이었을까? 이거는 아마 두고두고 평가가 돼야 될 거고요. 그거는 앞으로 선대위 구성이나 여러 가지 진행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낙연 후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툴툴 털고 정말 흔히 말하는 원팀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으로 민주당 내의 경선 갈등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 이동석 기자. 보니까 불씨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예비 후보의 지지자들의 반발 분위기가 현재 심상치 않습니다. 이낙연 예비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김모 씨, 급기야 경선 결과 효력전직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본인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 문제를 법원으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무위 소집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송 대표를 향해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김 씨는 어제 오후 9시 기준 3만 명 이상이 가처분 신청 소송인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같이 이 뜻을 같이 가처분 신청이 내겠다 이런 건데요. 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요. 당내 갈등이 이들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의 화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일부 지지자들에게 반감을 사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어제 이낙연 후보가 이 SNS로 이 경선 결과 수용하겠다라고 밝힌 뒤에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내용인 건데요. 이낙연의 승복으로 경선이 끝났다. 제안 하나 하겠다. 자신이 반대했던 후보에 대한 조롱, 욕설, 비방글을 내립시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뭐 잠시 뒤에 이 승복이라는 단어를 수용 선언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이 수정한 걸 보면 아마 이 승복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어떤 확실한
패배의 느낌을 좀 우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승복이란 단어를 수용 선언으로 바꿨습니다만 여전히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은 이 조국 전 장관의 저 글 자체가 상당히 큰 상처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친여 성향의 한 커뮤니티에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바로 조 전 장관의 최근 저작이죠. 이 조국의 시간 저 네. 책을 이게 불로 태우는 아하. 그런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또 이 가위로 조각조각 이 자른 이 조각조각 잘려진 이 조국의 시간 저 책이 저 책을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런 모습인 건데요. 네. 이 그러면서 사진이랑 같이 올라온 글 안녕히 가세요. 아하. 드디어 이재명 지사의 지지를 이 선언을 했군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습니까? 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또 댓글들도 당신이 지금 올린 내용이 중립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을 조롱했단 겁니까? 라는 글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재명한테 붙는 거냐. 멀리 안 나간다, 손절이다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지지자들은 이 어쨌거나 좀 더 뒤숭숭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이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고 한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지자들의 이렇게 심상치 않은 반응은 여론조사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11일 그리고 12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된 여론조사인데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제 누구를 지지할 건가 물었더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4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4.2%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 야당으로 분산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론조사가 지난 11일, 12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시점상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당무의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자들의 분포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연 이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도 좀 아마 보도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동석 기자. 지지자들에 대한 이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빚어요. 네, 맞습니다. 송영길 대표, 이낙연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을 향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했는데요. 거의 1배 수준으로 공격하는 것 같다. 1배를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1배 수준이요? 맞습니다. 개혁당원이라는 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송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면서요. 일부 지지자들을 향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송 대표는 일부 몇 사람이 그런 거지 전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낙연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러면서 치켜세우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는 일부 지지자들이 당대표를 향해 입을 담지 못할 비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하는 행태는 일부 극우 사이트의 회원들과 다를 바 없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당장 이낙연 캠프 측에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번 비용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 30분 만에 한 2,0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30분 만에 2,000명 들었는데요. 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고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후보나 캠프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당무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렸고요. 유권자는 이 선과 관련한 당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비난적으로 보시지 말고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 지지자들을 일배 같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당 내의 정치인을 상대로 논평을 내신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원팀이나 합심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소 의원님, 김광진 전 의원 말처럼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이 깊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다독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동의합니다. 이번에 그 송영길 대표의 언급은 좀 저는 대표로서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분열됐을 때 뭐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지지자들의 움직임을 뭐 일배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이 어떤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승복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또 쓴다든지 뭐 또 선대위원장 이 서른 의원이 워낙 세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상대 캠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 대표는 어쨌든 이 4명의 후보들이 치고받고 하는 부분들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용광로를 만들어서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그 조화로운 것들을 해서 멋있는 화음을 들려주는 이것이 이제 당대표의 역할, 지지자 같은 그런 역할인데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지지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어느 정도 왜 우리 캠프에만 너무 이렇게 비판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재명 후보 쪽에 경도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언급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송영길 대표가 좀 말끔하게 좀 한번 털어내는 그런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재명 후보나 당 차원에서 좀 이 로우키로 가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좀 기다려야죠. 바로 이제 뭐 이 승복선언을 했다고 해서 바로 뭐 선대위 할 테니까 합류해라. 이것도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로서도 여러 가지 지금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쉽진 않겠죠. 예, 지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좀 여유를 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존중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을 취해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가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은근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지 왜 승복 안 하고 이렇게 있어 빨리 승복 선언해 그냥 항복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때는 승자인 이재명 후보나 또 당을 이끌고 있는 송영길 대표 같은 이런 주요 정치인들의 언행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는 일도 정치 지도자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더불어서요, 이 경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강하게 날을 세웠던 이낙연 캠프의 좌장 서른 의원이요. 자, 이 시점에서는 혹시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요, 서른 의원의 과거 발언들 먼저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규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소지가 생기죠. 저 후보 정상적인 후보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 더 크다고 지금 이런 결과로 나오는데 어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죠.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후로 구속돼 있는데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정가 부분도 있고 뭐 스캔들 부분도 있고 그런 많은 흠결이 있고 더군다나 경선 결과 받아들일 수 없는 원팀이 안 되는 결정적인 사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김은미 기자,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 발표가 있었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서른 의원의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이 서른 의원 어젯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이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굳이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제 당무위의 결정은 오후 3시 30분쯤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이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오후 5시쯤엔 이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5시간여가 훌쩍 지난 밤 늦은 시각이 돼서야 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글을 올리면서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다. 하지만 절차에 따른 당의 결정인 만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중요한 건 승리이기 때문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글의 내용을 봐도 뭔가 이렇게 선뜻 이재명 후보의 이 승리, 당선을 위해서 같이 뛰겠다, 한 팀으로 뛰겠습니다. 라는 느낌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거나 뭐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분란은 만들지 않겠다는 이 메시지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 나르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자, 앞으로 서른 의원 노력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네.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번 논란들 유심하게 지켜봤을 거예요. 자,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승복 선언. 혹시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이 청와대가 이재명 지사를 언제 만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요. 관심 많죠. 예,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최대한 빠른 만남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는데 13일 정도가 걸렸는데 그것보단 빨리 만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중에는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대장동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앞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바로 만나게 된다면 너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의혹을 해소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만남이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는 어제 당무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를 배려한 차원이라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이 전 대표의 승복을 만약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환영을 한다면 오히려 이 전 대표 지지층을 자극해서 원팀을 깰 수도 있다라는 이 분석 때문에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선 주자와의 만남, 야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언제 어떤 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 김만배 구속 기록, 물고 물리는 증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 시각 영장 실질 심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 김만배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3가지 적시도 했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다.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녹취록 신빙성 문제 계속 제기하셨는데 오늘도 다투실 건가요? 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을 들었나요? 아니,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뭐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 차.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혹시 남욱 씨 인터뷰 보신 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입장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혜광 학교이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녹취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미 기자, 일단 김만배 씨는 이전의 의견과 똑같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관되게 김만배 씨는 이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김만배 씨의 발언 중에서 눈길을 가는 건 바로 그분 발언입니다. 그분이 많이 논란이 되죠. 네, 이 공개된 녹취록에 등장한 이 그분이 누구인가 계속 논란인 건데 이 녹취록의 구체적인 멘트는 이거죠. 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거다. 그럼 이 그분이 누구냐라는 건데 이 미국에 가 있었던 동업자 남욱 변호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김만배 씨랑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형동생으로 호칭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유동규한테는 형동생을 하는데 그분이라고 존칭을 쓰는 그분은 누구냐? 이거 이재명 지사 아니냐라는 게 야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네. 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그분이 대체 누구인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 김만배 씨 녹취록은 난 기억이 안 난다. 그분은 없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취재진이 거듭 그럼 이재명 지사와 둔 친분 관계는 어떻냐라고 이렇게 캐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랑 난 특별한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 인터뷰 때문에 한 번 만나봤을 뿐이다라고 이재명 지사랑 전혀 아무런 친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지금 보신 모습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오늘 오전 10시 반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들어가서 이 피의자 측 김만배 씨 측의 입장을 이 재판부가 들어보고 또 검찰 측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은 뒤에 다시 또 이 재판부가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이 다단계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이 재판부가 고심하는 시간까지 따진다면 오늘 밤 늦은 시각 어쩌면 오늘 자정이 넘어서 내일 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윤지영 기자. 지금 김만배 씨에게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쏟아져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조금 전에 김은미 기자가 잠깐 언급했던 이재명 지사와의 친문설이거든요. 네. 자, 조금 전에 뭐 인터뷰 때문에 한 번 본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언론 인터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이재명 지사도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도 받고 뭐 이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이 기자들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이 다른 질문들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유독 김만배 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게 이재명 개인의 명예가 아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만배 씨가 여기까지 한국에서 김만배 씨가 아셨습니까? 성남에 옛날 국감에 잠깐만요. 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사업자 잠깐만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자신에게 이 김만배 씨를 거론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김만배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관계 친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서서 보신 것처럼 지난 2014년에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해서 이게 친분 관계로 인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성남에 기자가 없다고 해서 자신이 대신 가서 인터뷰를 한 거다. 특별한 사이여서 인터뷰를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화천대유 설립이 인터뷰 7개월 뒤다. 그러니까 인터뷰와 화천대유 설립이 기간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인터뷰 이후에는 이재명 지사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만일 이재명 지사가 이 화천대유를 봐주려고 했으면 그냥 민영 개발을 하고 진짜 뇌물을 받으면 되지 왜 어렵게 민관 합동 개발을 했겠냐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김만배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갈 때 이 케미, 이재명 지사의 케미와 관련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이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와는 그렇게 케미가 맞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오늘 기자들이 물었더니 정치적인 입장은 밝히기가 좀 그렇다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아직은 드러난 부분은 하나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오전 질의의 답변 중에 하나가 이재명 지사도 수사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사업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 2018년까지 성남시장이었으니까 성남시장은 결재권자잖아요. 그렇죠. 화천대유든 뭐 성남의 뜰이든 이 시행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 대목마다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가지고 나는 안다 모른다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 이거 부인해봐야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알든 모르든 간에 성남의 뜰이든 화천대유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주된 플레이어들인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이라는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유동규라는 당시의 본부장과 접촉을 하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부인해가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선을 그으면 정말 궁색해지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도 오전에 뭐 중계된 것만 봤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조사 대상이라고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나 맞는 얘기고 저는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보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750억의 뇌물, 1,100억의 배임, 50억의 횡령이에요. 배임과 뇌물 이 중에 뇌물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심지어 재벌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갖다 바친 뇌물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액수가 220억인가 되더라고요. 250억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속시켜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목소리를 높일지 모르지만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절차상의 하자, 쉽게 말하면 상대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든지 또는 뭐 녹취록 같은 거 뭐 들려주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잘못하면 구속영장 기각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동규가 이미 수뢰 5억으로 받았는데 이 준 사람이 김만배니까 준 것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설사 구속영장이 이런 절차상의 하자로 기각이 된다 한들 김만배라는 저 주역에 대해서 수사, 조사가 지금 이미 제동이 걸린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이 점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논란이 됐고 뭐 이렇게 딸도 좀 근무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박 전 특검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인물입니다. 바로 최서원 씨. 작심한 듯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손편지를 썼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혼자 깨끗한 척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를 경제 공동체로 뒤집어 씌우더니 본인은 뒤에서 딸과 아들을 취업시켰다며 본인은 고문료를 받고 친척은 100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최 씨는 무슨 자격으로 특검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는지 세상이 미쳐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고, 얼핏 편지 내용을 봐서는 최 씨의 극심한 분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최 씨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최서원 씨의 편지까지 해서 대장동 상황 살펴봤고요. 윤석열 당 없어져야 홍준표, 유승민, 건방져. 국민의힘 경선 주자 4명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상당히 표현도 거칠어지는데요. 특히나 어제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제 무슨 고발 사주 가지고 무슨 대장동 사건에 뭐 비유를 해가면서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뭐 저와 무슨 정보 정책관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이 정권이 넘어갔겠으며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또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같은 당 후보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당이 한심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표현이 상당히 거칠어요. 자, 내용을 듣고 보니까 누구를 겨냥한 건지는 대략 감이 오는데 혹시 그 당사자들 반응이 좀 있어요? 네, 그 누구를 겨냥하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겠죠. 이 매번 토론회에서 이 두 사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지사의 어떤 대장동 의혹의 연관 그리고 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이 윤석열 후보가 연관된 게 서로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이런 정신머리를 못 바꾸면 당이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당연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홍 후보 SNS에 오만 방자한 데다가 이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에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정신머리를 안 바꾸면 당을 해체한다는 말을 하느냐. 난 이 당을 26년 동안 사랑하고 지켜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윤석열 후보 이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유승민 후보 역시 굉장히 거세게 맞받아쳤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이 등 뒤에서 이 칼을 꽂습니까? 이 떳떳하게 TV 토론에서 사람 눈 보고 말하십시오. 무서워서 손바닥에 이 왕자 쓰고 나와도 버벅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고 합니까?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 의원님, 최근에 들었던 윤석열 후보 발언 중에 제일 거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시점에서 저렇게 거친 발언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워낙 이제 최근에 유승민
후보가 특히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왕자라든지 정법, 뭐 천공 등등등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집요하고 치밀하게 윤 후보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격받는 윤 후보가 상당히 좀 불쾌한 그런 표정을 짓기도 했었고 본인은 이제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순복음교회도 가고 막 이랬는데 이 홍 후보나 유 후보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꺼내고 공세를 펼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정 이런 것들을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느 정도 본인의 심정을 뭐 밝히는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표현이 좀 투박하다. 그리고 당의 뭐 어떤 뭐 정신머리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이 당 자체의 그런 부분을 좀 약간 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저 부분에 이제 호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선 후보로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과거의 검찰총장 시절이 아니고 좀 어법을 정치적인 어법에 맞는 그런 걸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후자 쪽입니다. 조금 더 표현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마 이 시점에서 윤 후보 입장에서는 한번 그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세게 한번 반박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센 발언을 뱉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다음번에는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번 토론에서 그야말로 또 격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4자 토론에 이어서 앞으로는 1대1 토론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1대1 대결에서 어떤 신경전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